2. 구조의 혁신, 움직이는 해상 요새. 판옥선은 적을 배 위로 올리지 않고 멀리서 강력한 화포로 격파한다라는 새로운 전투 교리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 시대의 군선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몇 가지 혁신적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의 크기를 틔우거나 모양을 바꾼 수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은 조선의 과학기술과 전략적 사고가 집약된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판옥선의 주조를 깊이 있게 해부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왜 움직이는 해상 요새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혁명, 판옥. 전투와 기동의 완벽한 분리. 판옥선의 가장 핵심적이고 혁명적인 혁신은 갑판을 2층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배라는 한정된 공간을 전투원과 비전투원, 노를 젓는 격군의 공간으로 명확히 분리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래층, 1층은 보호받는 동력실입니다. 아래층인 1층은 오직 노를 젓는 격군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안전지대였습니다. 적의 화살이나 조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도 격군들은 두꺼운 선체 측면과 외판의 보호를 받으며 오직 노젓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배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기동력을 전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전의 맹선처럼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같은 갑판 위에서 뒤섞여 싸우던 배에서는 노를 젓는 격군들이 적의 첫 번째 공격 목표로 되어 쉽게 무력화되었고, 이는 곧 배 전체의 기동력 상실과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판옥선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구조적으로 완벽히 극복했던 것입니다. 위층, 2층은 넓고 높은 공격 플랫폼입니다. 격군들의 머리 위, 즉 1층의 지붕은 그 자체로 넓고 평평한 갑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옥선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판옥입니다. 이 넓고 높은 2층 갑판은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인 화포를 운용하기 위한 최적의 공격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방이 트여 사수와 포수들이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을 쏘고 포를 쏠 수 있었으며, 넓은 공간 덕분에 여러 문의 화포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2층의 높은 위치는 낮은 일본배를 상대할 때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쏘는 화살과 포탄은 더 긴 사정거리를 가졌고, 중력의 힘이 더해져 파괴력 또한 극대화되었습니다. 또한 적들이 배 위로 뛰어오르려 해도 높은 배전은 그 자체로 넘기 힘든 거대한 성벽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판옥선은 전투 공간과 기동 공간을 수직으로 분리함으로써 방어와 공격, 그리고 기동이라는 해전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체류와 공법의 승리, 강인한 방어력의 비밀. 판옥선의 두 번째 혁신은 당대 최고의 재료와 공법을 사용해 그 자체로 견고한 방어력을 갖춘 점입니다. 판옥선의 주된 재료는 단단하고 기름기가 많아 물에 잘 썩지 않는 조선의 붉은 소나무, 즉 적송에 특히 수백 년 동안 자라 결이 치밀한 금강송이었습니다. 조선은 좋은 소나무가 자라는 전국의 산을 황장봉산이라고 하여 일반인의 벌목을 엄격히 금지하고 오직 궁궐 건축이나 선박 건조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두꺼운 소나무 판재들은 일본군의 주력 화기였던 조총탄이나 소형 화포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 자체로 훌륭한 자연 갑옷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배를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배를 비롯한 많은 선박이 판재를 연결할 때 쇠못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판옥선은 나무와 나무에 홈을 파서 끼워 맞추고 거대한 나무못으로 고정하는 판재 결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 해전의 양상한 이해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쇠못은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그 힘을 그대로 전달해 주변의 목재를 쪼개버리거나 부러뜨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못은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는 대신 그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적의 포탄에 맞더라도 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물에 닿으면 나무못이 팽창하여 판재 사이의 결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판옥선은 최고의 재료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공법을 통해 그 자체로 웬만한 공격은 너끈히 버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기동의 철학, 평저선, 바다를 지배하는 움직임. 판옥선의 세 번째 혁신은 조운선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구조를 전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서양이나 일본의 배처럼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은 빠른 직진 속도를 내는 데는 유리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선회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판옥선은 평저선 구조 덕분에 제자리에서 거의 360도 회전이 가능한 놀라운 선회 기동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조선 수군의 함대 포격전 교리와 결합해 엄청난 시너지를 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판옥선은 적선을 향해 한쪽 현에 설치된 천자총통, 지자총통 등 모든 화포를 일제히 발사해 불벼락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포의 재장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노를 젓는 격군들이 신속히 배를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곧바로 반대편 현에 장착된 화포들이 다시 불을 뿜을 준비를 마칩니다. 이른바 전위 포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화력 투사 능력은 오직 백전만을 생각하고 달려들던 일본 수군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평저선 구조는 수심이 얕고 섬이 많은 남해의 복잡한 해안선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하며 적을 유리한 지형으로 유인하여 격파하는 유격전술에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결단. 명종실록에 나타난 해군력 증강. 이러한 판옥선의 압도적인 우수성은 왜구의 임입이 극심했던 명종시대에 이미 조정에 명확히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 문제를 총괄하던 비변사의 보고는 판옥선이 단순한 신형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종 병기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판옥선은 전투와 수비의 이로운 무기로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적의 배는 높고 단단하여 판옥선이 아니면 더불어 싸우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각도에 명하여 제목을 미리 계산하여 해마다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인 명종이 말하기를 판옥선의 제도는 가장 좋고 완벽하다. 마땅히 바닷가의 각 포구에 명하여 많이 만들어서 전투와 수비에 편하게 해야 한다. 거북선에 대한 수많은 명종실록 신화와 30권, 전설 속에서 명종 14년 그 7월 실체에 26일 가장 기사. 가까이 이 다가갈 수 기록은 있는 단순한 가장 확실하고 확실하고 생생한 생생한 기록은 기록은 국가적인 단연 차원에서 임진왜란 해군력 당시 견성을 그것을 방향을 직접 명확히 만들고 설정한 운용했던 중대한 성우 결정이었음을 이순신 보여줍니다. 직접 조정해 비변사는 올린 장계 외적의 속에 배는 남아 높고 있습니다. 단단하여 판옥선이 아니면 장계는 더불어 전투의 싸우기 결과를 어렵다고 보고하고 진단하며 전공을 아래는 기존의 전력으로는 더 이상 외구에게 대응할 수 과장이나 없다는 것을 꾸밈 없이 인정하고 실전 판옥선을 무기로서의 유일한 거북선이 해법으로 가진 제시하고 기능과 있습니다. 역할을 가장 이에 대해 정확하게 명종은 담고 있습니다. 판옥선의 제도는 가장 좋고 선조실록 완벽하다라는 26권, 극찬을 선조 함께 25년 국가적인 5월 1일 차원에서 기사. 제목을 미리 확보하고 이순신의 당포해전 연차적으로 승전 대량 장계는 건조, 다조를 단순한 할 것을 보고서를 넘어 명합니다. 거북선이라는 이는 위대한 일시적인 발명품에 대응이 아니라 공식 출생 장기적인 국가 증명서이자 전략으로서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중심으로 한 있습니다. 강력한 함대를 이순신이 건설하겠다는 아뢰기를 조선판 신이 또 건함 생각컨대 계획을 외적의 계략은 공식적으로 수전에 천명한 가장 것입니다. 힘쓸 것이므로 바로 만약 이 미리 중대한 준비하지 결정이 않으면 있었기 후에도 때문에 소용이 없을 수십 것이라 년 여겨 후 임진왜란이라는 특별히 거북선을 이중류의 만들게 국난 속에서 했습니다. 이순신 배의 제도는 장군은 크고 이미 잘 작기가 훈련된 판옥선과 판옥선 함대를 같고 이끌고 적을 위는 맞이할 수 판으로 있었던 덮었으며 것입니다. 판 위에는 십자 모양의 좁은 길이 있어 다니기 편하게 했습니다. 또 판 위에 쇠못을 박았고 머리는 용 모양으로 만들어 입으로는 대포를 쏘고 꼬리에도 총구멍이 있습니다. 좌우에 각각 6개의 포구멍이 있으며 모양이 거북과 같으므로 거북선이라 부릅니다. 전투 시에는 선봉장으로 삼아 적선에 돌격하면 부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기사. 이순신의 당포해전 승전 장계를 인용한 부분. 창조의 변. 신이 또 생각컨대. 장계의 첫머리는 거북선이 탄생한 전략적 배경과 이순신 장군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외적의 계략은 수전에 가장 힘쓸 것이므로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에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 여겨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이 바다를 통한 보급과 병력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따라서 해전에서의 승리가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거북선은 막연한 아이디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처럼 냉철한 전략적 판단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철저한 유비무환의 정신 속에서 탄생한 필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특별히 만들게 했다라는 표현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그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아래 추진된 특별한 임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해부, 실전 병기의 탄생. 다음으로 장군은 거북선의 구체적인 구조를 지극히 필요적이고 간결한 언어로 묘사합니다. 첫째, 크고 작기가 판옥선과 같고 이는 거북선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배가 아니라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된 조선 수군의 주력함 판옥선을 기반으로 개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판옥선의 견고한 서나무 선체와 2층 구조, 그리고 평저선 구조가 주는 전술적 이점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거북선은 판옥선이라는 튼튼한 뼈대 위에 돌격선이라는 특수 임무를 위한 갑옷과 무기를 장착한 개량형 모델이었습니다. 둘째, 위는 판으로 좁고 판 위에 쇠못을 박았다. 이것이 바로 거북선의 가장 핵심적인 방해체계입니다. 장군은 철판이 아닌 나무판으로 위를 덮고 그 위에 쇠못에 박았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분석한 듯이 적의 등선 백병전을 원청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빽빽히 솟은 날카로운 쇠못의 숲은 적병에게는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 모양의 좁은 길이 있었다는 기록은 쇠못 사이로 아군이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여 돛을 조정하거나 갑판 위를 수리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한 세심한 설계를 보여줍니다. 셋째, 머리는 용 모양으로 만들어 입으로는 대포를 쏘고 용머리는 거북선의 상징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용머리 안에는 당대 최대 구경의 화포인 천자총통이 장착되어 적의 지휘선을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 용머리에서는 유황 등을 태운 연기를 내뿜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아군의 움직임을 감추는 연막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도의 심리전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상상 속 동물이자 왕을 상징하는 용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탄과 연기는 적에게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선 신화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넷째, 좌우에 각각 6개의 포구몬이 있으며 장계는 좌우에 각각 6개, 즉 12개의 포구멍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록을 종합해보면 용머리와 배의 꼬리 그리고 선체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총통구멍을 통해 거북선은 전후 좌우 거의 모든 방향으로 동시 사격이 가능한 움직이는 화력기지였습니다. 이는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고립되더라도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운용의 정수, 어떻게 싸웠는가? 장계의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설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투 시에는 선봉장으로 삼아 적선에 돌격하면 부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거북선의 전술적 역할을 압축적으로 정의합니다. 거북선은 결코 후방에서 함대를 지휘하거나 원거리 포격전을 벌이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임무는 언제나 선봉, 즉 함대의 가장 앞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접근하는 것을 넘어 육중한 선체로 직접 적선을 들이받아 부수는 충격 전술까지도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강력한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거북선이 적의 대형을 무너뜨리고 가장 강력한 적의 지휘선을 격파하여 이어지는 판옥선 함대가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드는 전장의 선봉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장계는 거북선이 신화 속 무적의 철갑선이 아니라 오직 실전을 위해 그리고 승리를 위해 태어난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치명적인 실전 무기였음을 증명합니다. 장계의 모든 구절에서는 적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지휘관의 냉철한 지성과 조국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병기를 창조해낸 그의 뜨거운 의지가 함께 느껴집니다. 3. 전술적 시너지, 망치와 모루. 거북선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였지만 그 진정한 위력은 결코 단독으로 운용될 때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북선이 홀로 바다에 나섰다면 그것은 그저 조금 더 튼튼하고 특이한 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북선의 가치는 그것이 거대한 판옥선 함대라는 유기체와 결합하여 하나의 완벽한 목적을 가진 전술병기로 운용될 때 비로소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룩한 불패의 신화는 단순히 뛰어난 배 한두 척의 성능 덕분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장점이 있는 배들을 하나의 완벽한 살상 시스템으로 통합시킨 그의 천재적인 전술 운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망치와 모루, Hammer and Anvil 전술입니다. 모루의 구축, 판옥선 함대와 하객진. 이 전술에서 단단한 모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수십 척에 달하는 주력함, 판옥선 함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을 섬멸하기에 가장 유리한 해역으로 유인한 뒤 판옥선 함대를 넓게 펼쳐 학이 날개를 편 것과 같은 학익진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을 포위하는 진영을 넘어 적 함대가 감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대한 화력의 벽, 즉 단단한 모루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학익진의 중앙에 있는 중군의 판옥선들은 적의 주력 부대를 정면에서 막아서는 역할을 했고, 좌우로 길게 펼쳐진 좌익과 우익은 도망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측면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영이 완성되는 순간 수십 척의 판옥선에 장착된 수백 문의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쇠덩이, 즉 철환과 거대한 화살, 장군전들은 거대한 화망, 즉 화망을 형성하여 적 함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이처럼 판옥선 함대가 만든 거대한 모루는 적을 꼼짝 못하게 고정하고 이어질 결정적인 망치질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망치의 일격, 거북선, 적의 심장을 꿰뚫다. 판옥선 함대가 단단한 모루를 완성하고 적을 그 위에 올려놓는 순간 마침내 망치가 내려쳐질 시장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망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단 1, 2척의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의 임무는 분산된 적병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일한 목표는 적 함대의 두뇌이자 심장인 지휘선, 대장선을 정확히 타격하여 적의 지휘체계 전체를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근대 해전에서 지휘관의 깃발과 북소리는 함대 전체를 통솔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지휘선을 격파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위해 거북선은 판옥선 함대의 보호를 받으며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적의 수많은 배들이 앞을 가로막고 화살과 조총탄을 쏟아부었지만 거북선은 그 공격을 두꺼운 등판으로 모두 막아내며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적의 거대한 지휘선에 다다른 거북선은 그 압도적인 파괴력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첫째, 육중한 선체 자체를 이용한 충격 전술입니다. 거북선은 가볍고 날렵한 일본 배들과는 달리 매우 견고하고 무겁게 만들어져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공성무기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돌진한 거북선이 적의 지휘선의 측면을 들이받으면 그 충격만으로도 적선의 선체에 균열이 가고 용골이 부러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근접 화력입니다. 적선에 달라붙은 거북선은 용머리에 장착된 천자총통을 발사하여 적의 지휘부가 모여있는 누각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동시에 좌우의 포문에서는 장군전과 산탄이 불을 뿜어 갑판 위의 적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셋째, 등선 백병전의 원천 봉쇄입니다. 충격과 포격에서 살아남은 적병들이 자신들의 장기인 백병전을 위해 거북선 위로 뛰어오르려고 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쇠못의 숲일 뿐이었습니다. 뛰어오르는 족족 쇠못에 찔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일본 수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완성되는 승리, 무너진 적, 그리고 선멸. 거북선이라는 강력한 망치에 의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대열이 흩어진 적함대는 더 이상 조직된 군대가 아닌 공포에 질려 흩어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모루 역할을 하던 판옥선 함대가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합니다. 학익진의 날개가 서서히 오므라들며 도망치는 적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사방에서 집중적인 포격을 가합니다. 지휘관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적선들은 조선수군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차례대로 격침되거나 불타올랐습니다. 이처럼 거북선과 판옥선의 유기적인 전술적 조합이 바로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이었습니다. 거북선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옥선 함대라는 강력한 시스템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전술병기였습니다. 판옥선이 상황을 만들고 거북선이 결타를 날리고 다시 판옥선이 승리를 완성하는 이 완벽한 시너지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술 운용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의 하객진은 바로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한편의 위대한 해전 교향곡이었습니다.